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나 지아체토. 평범한 투자 상담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관리했던 고객 명단을 보면 당신은 경악할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맷 데이먼, 벤 애플렉, 카메론 디아즈, 토비 맥과이어. 1990년대 후반 할리우드를 지배했던 최고의 스타 70명이 모두 이 평범한 남자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FBI가 이 남자의 금고를 열었을 때 남아있던 돈은 고작 몇만 달러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이 남자와 3년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밤에는 함께 영화를 봤죠. 토비 맥과이어는 이 남자를 형님이라 불렀고, 맷 데이먼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 상담사라며 직접 소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았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기꾼 한 명이 어떻게 할리우드의 심장부까지 침투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증발시켰는지, 그 완벽했던 범죄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의 수법은 너무나 교묘했고 너무나 인간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평범한 얼굴의 남자를 3년간이나 믿고 거액을 맡길 수 있었는지 말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어떻게 수많은 스타들을 속일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나 지아체토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남자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나 지아체토. 그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 천재적인 금융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1960년 보스턴 외곽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 남자에게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이었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평범했고 운동도 평범했고 외모 역시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3초 만에 잊어버릴 만큼 특징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나가 선택한 곳은 1980년대 탐욕과 야망이 소용돌이치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뉴욕의 한 중견 증권사에서 투자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다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꾸준한 수익을 올려주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맡길 때 진짜로 원하는 건 높은 수익률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사실을요. 1992년 32살이 된 다나는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완벽한 사냥터를 발견합니다. 서쪽 끝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어제까지 낡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현금을 손에 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영화 한두 편의 성공으로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을 손에 쥐게 된 20대의 젊은 배우들이었죠. 문제는 이 어린 벼락부자들이 월스트리트의 기존 시스템은 숨막히고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빳빳한 양복에 넥타이를 맨 50대 은행가들이 복잡한 금융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를 내미는 순간 젊은 스타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나는 바로 이 심리적 틈새를 파고들어 완벽한 사냥터를 발견합니다. 그해 가을, 다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정리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한 겁니다. LA에 도착한 다나는 철저하게 자신을 변신시켰습니다. 딱딱한 정장과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낡은 가죽 재킷과 편안한 청바지 차림으로 할리우드 언더그라운드로 스며들었어요. 그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은 화려한 레드카펫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클럽 구석, 소규모 독립영화 시사회, 이름 없는 배우들이 맥주 한 잔에 생활비를 걱정하는 허름한 바였죠. 다나의 접근법은 치밀했습니다. 절대 먼저 투자나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인디 영화의 미장센을 분석하고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음악을 극찬하며 그들의 예술적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관심과 돈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젊은 예술가들에게
다나는 탐욕스러운 금융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내면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는 영혼의 안식처 같은 존재로 다가갔던 겁니다. 이 악랄하고 정교한 심리전은 곧바로 무서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첫 고객들은 할리우드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명 감독, 세트 디자이너, 조연급 배우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다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초기 3년 동안 다나가 정말로 성실한 투자 상담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고객들의 돈을 실제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고 연 12%에서 15%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월 정확한 명세서를 보냈고 손실이 나면 숨기지 않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것은 고객을 위한 성실한 자산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한 사냥감을 낳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밑밥에 불과했어요. 이 치밀하고 악랄한 심리전은 곧바로 무서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며 다나의 이름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할리우드의 신인 배우들과 인디 영화 감독들이 하나둘씩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전 재산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나는 이들의 초기 투자금으로 실제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려주며 자신을 향한 믿음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놓았습니다. 1995년 여름, 다나의 정교한 거미줄에 첫 번째 대어가 걸려들었습니다. 바로 영화 스파이더맨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 당시에 떠오르는 신인 배우 토비 맥과이어였습니다. 당시 20살의 신예 배우였던 토비는 인디 영화 몇 편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출연료를 받게 되었죠. 한 프로듀서의 소개로 토비와 만난 다나는 완벽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나 복잡한 금융상품 대신 토비가 최근 본 영화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토비는 이 사람이 자신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다나에게 맡겼죠. 6개월 뒤 다나는 실제로 14%의 수익을 만들어서 돌려줬습니다. 토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996년 가을, 토비 맥과이어는 돈스플럼이라는 독립영화 촬영장에서 한 배우와 친해졌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습니다. 당시 레오나르도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상태였지만 아직 슈퍼스타는 아니었어요. 토비는 레오에게 다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레오나르도는 관심을 보였지만 다나하고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1997년 12월 19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타이타닉이 개봉한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문화적 지진이었죠.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8억 달러, IMF 외환 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던 당시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하루아침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가 되었어요. 23살 청년에게 갑자기 쏟아진 돈과 명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투자하자는 사람, 사업하자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레오나르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토비 맥과이어가 다시 다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다나 지아체토에게 드디어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젊은 남자 레오나르도는 가장 외롭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다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으니까요. 1998년 2월 뉴욕 맨해튼의 조용한 레스토랑. 타이타닉의 폭발적 성공 이후 사람들의 끝없는 요구와 관심에 지칠 대로 지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앞에 드디어 다나 지아체토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다나가 보여준 전략은 일반적인 금융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수익률 차트나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서류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에 대한 언급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대신 다나는 타이타닉에서 레오나르도가 보여준 미세한 감정 연기와 갑작스러운 세계적 명성이 가져다주는 극심한 외로움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과 명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느끼던 23살 톱스타는 이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남자의 따뜻한 위로에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2시간 동안 오직 예술과 연기,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고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타이타닉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뒤 레오나르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투자 상담을 받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죠. 여기서 다나는 또 한 번 천재적인 심리전을 펼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고객 명단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 진정한 영혼의 교감이 없으면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고도의 밀당은 레오나르도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결국 토비 맥과이어의 간곡한 부탁과 레오나르도의 예술적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다나는 마지못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이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한 달 뒤 다나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하니 호텔비가 아깝다며 레오나르도의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레오나르도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평범한 투자 상담사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의 사생활 깊숙이 침투한 겁니다. 다나에게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 생겼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사는 남자. 이것은 다나에게 단순한 숙식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 최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무적의 프리패스를 손에 쥔 것이었죠. 다나의 새로운 공식 직함은 레오나르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산 관리사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틀 하나로 할리우드의 모든 굳게 닫힌 문들이 마법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1998년 여름, 레오나르도의 집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에 굿 윌 헌팅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맷 데이먼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쏟아진 거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맷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나를 향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펜트하우스 소파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 남자를 말입니다. 다나는 맷에게도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굿 윌 헌팅의 각본 구조와 캐릭터 설정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며 맷의 예술적 재능을 극찬했어요. 며칠 뒤 맷이 투자 상담을 요청했지만 다나는 간절하게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강력한 추천과 맷의 진정성에 감동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예외를 두겠다며 받아들였죠. 한 달 뒤 맷 데이먼은 $50만 다나에게 맡겼습니다. 이 소문은 할리우드 젊은 스타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나 지아체토의 고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것을 넘어 할리우드 최고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일종의 신분증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쓰러지듯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맷 데이먼의 평생 절친 벤 애플렉이 다음 타겟이 되었습니다. 굿 윌 헌팅과 아마겟돈의 성공으로 갑자기 스타가 된 벤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1998년 가을, 벤 애플렉도 다나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화 마스크와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로 대박을 친 카메론 디아즈까지 합류했습니다. 다나는 여성 고객을 대할 때도 완벽했어요. 로맨틱한 접근 대신 보모자 같은 느낌을 주며 할리우드의 위험한 남자들로부터 진짜 지켜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좁은 세계입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 스타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매우 긴밀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믿는 사람, 토비 맥과이어가 형님처럼 따르는 사람,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함께 신뢰하는 사람. 다나 지아체토라는 이름이 할리우드 젊은 스타들 사이에서 황금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8년 연말이 되자 다나의 고객 명단은 그 자체로 할리우드 명예의 전단이 되었습니다. 배우, 감독, 프로듀서, 작가까지 포함해 총 70명이 넘는 업계 인사들이 줄을 서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이 평범한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다나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0,000,00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이 거대한 신뢰의 성벽 안에서 서서히 끔찍한 악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손에 들어오자 다나의 숨겨진 본성이 폭발한 겁니다. 초기 몇 년간 보여주었던 성실한 투자는 완전히 멈춰버리고 다나는 고객들의 돈을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스타들의 돈으로 맨해튼에 월세 $10,000,000짜리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임대했습니다. 최고급 페라리를 2대나 샀고 매주 주말이면
수만 달러의 샴페인이 터지는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장 기괴한 점은 그 화려한 파티에 돈을 투자한 스타들이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촬영 때문에 바빴고 맷 데이먼은 다른 스케줄이 있었으며 토비는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맷 데이먼이 전 세계 촬영장을 돌며 밤낮 없이 땀 흘려 돈을 버는 동안 다나는 그들의 피 같은 돈으로 뉴욕의 밤을 지배하는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서류상의 수익률은 조작되어야만 했죠. 다나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명세서를 매달 스타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쫓기던 스타들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현금을 요구하면 새로 들어온 다른 스타의 투자금을 빼서 지급하는 위험천만한 고개 비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다시 퍼서 다른 독을 채우는 파멸의 사이클로 고객 A의 돈으로 고객 B의 수익을 지급하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고객 C의 돈을 또 빼내는 끝없는 돌려막기였죠. 1999년 초 다나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전체 고객 자산의 3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70%는 다나의 호화 생활과 사기 유지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전거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것처럼 다나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어요. 더 많은 고객을 모았고 더 큰 파티를 열며 더 화려하게 살았지만 이것은 다나가 자신이 만든 화려한 지옥 속으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9년 가을 미국 주식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 끝에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붕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마지막 주 미국 증권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넘게 끝없이 치솟기만 하던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씩 폭락했습니다. IT 관련주들이 연일 바닥을 향해 추락하면서 월스트리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이 충격파는 할리우드까지 순식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동안 투자에 별 관심 없던 젊은 스타들조차 뉴스 화면 가득 붉게 물든 주가 그래프를 보며 불안해지자 결국 할리우드의 젊은 스타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저택을 구입하거나 미인 세금을 내기 위해 혹은 단순히 시장 상황 불안감 때문에 현금을 되찾으려는 요청이 다나의 사무실로 빗발쳤습니다. 토비 맥과이어가 시장 상황을 확인했고 벤 애플렉이 포트폴리오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맷 데이먼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죠. 그러나 다나는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고객들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다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실제로는 스타들에게 돌려줄 현금이 들어있어야 할 금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재앙이 터졌습니다. 벤 애플렉이 긴급하게 30만 달러 인출을 요청한 겁니다. 세금 납부 때문에 당장 내일까지 필요하다는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다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벤의 실제 투자금은 이미 6개월 전 다른 고객들 수익 지급으로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거든요. 다나는 급히 카메론 디아즈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그녀의 돈 30만 달러를 빼내서 벤에게 긴급 송금합니다. 이제 카메론 계좌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뒤 카메론의 매니저가 부동산 구매를 위해 25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다나는 또다시 맷 데이먼의 돈을 빼내서 카메론에게 보냈어요. 이제 맷의 계좌에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고객의 돈을 빼내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돌려막기가 시작된 겁니다. 구멍을 메우려고 파는 구멍이 더 큰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또 다른 구멍을 파는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다나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아침에 메워야 할 몇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 피를 말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올 돈과 나가야 할 돈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적자는 점점 더 커져갔고 새로운 투자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나의 목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스타들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그들이 고용한 전문 회계사들이 다나의 장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 12월 초 맷 데이먼의 전문 회계사는
세금 신고 준비를 위해 상세한 투자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들은 바빠서 명세서를 대충 넘겼지만 전문 회계사들의 매서운 눈은 달랐어요. 맷 데이먼의 회계사는 다나의 서류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이 대폭락하는 와중에도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난다는 기형적인 그래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공식 거래 증명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전산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 회계 담당자가 아프다. 서류가 분실되었다. 매번 다른 변명이 쏟아졌죠. 하지만 전문 회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회사에서 고객 거래 내역을 2주 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1999년 12월 28일 회계사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다나 지아체토를 정식 고발한 겁니다. 명백한 사기 의혹이 있으니 즉각 조사해달라는 긴급 요청이었죠.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SEC는 최우선 순위로 처리했습니다. 2000년 1월 3일 월요일 아침 9시 뉴욕 다나의 화려한 사무실에 연방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이 굳게 닫힌 컴퓨터 서버를 열고 실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회사 장부에는 1천만 달러가 있어야 했지만 실제 은행 계좌에는 고작 몇만 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장부상 투자 내역과 실제 거래 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완벽한 허구였습니다. 다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나는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뒷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의 가족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다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조 여권과 현금 4,000달러를 꺼냈어요. 페라리도, 명품 옷도, 호화 아파트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짜 신분증과 손에 쥔 현금 4,000달러 뿐이었죠. 2000년 1월 14일 오후 3시 JFK 공항 출국장. 다나가 남미행 비행기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6명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FBI였습니다. 다나 지아체토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매주 수만 달러짜리 파티를 열던 남자의 초라한 최후였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은 집에서 잠들던 기생충이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연방 감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할리우드에 전해지자 거대한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3년간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자신의 돈으로 매일 밤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맷 데이먼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샴페인처럼 터뜨리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토비 맥과이어는 자신이 형님처럼 따르던 사람이 완벽한 사기꾼이었다는 배신감에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디카프리오는 침묵 속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맷 데이먼은 언론을 통해 씁쓸한 분노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재적인 금융 전문가라며 서로 다투어 소개하던 스타들은 일제히 입을 굳게 다물고 수십 명의 변호사와 매니저들 뒤로 숨어버렸죠. 그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자부하던 자신들이 그토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남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모두 공유하고 식탁을 나누며 심지어 같은 집에서 잠을 잤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피 같은 돈을 파먹고 사는 기생충이었다는 진실. 그것은 스타들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스타들은 잃어버린 돈의 일부라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밀 해외 계좌나 숨겨둔 금괴 같은 영화 속 반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자금은 모두 다나의 가짜 인생을 유지하는데 허무하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전세기를 빌리고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신을 할리우드의 왕으로 포장하는 싸구려 연극의 무대 장치 비용으로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어진 연방법원의 재판 과정은 할리우드의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2월 15일 뉴욕 연방법원. 다나 지아체토가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초췌하게 야윈 얼굴과 떨리는 손이 형광등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지만 정작 피해자인 할리우드 스타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 사기, 횡령, 서류 위조, 총 43개 항목의 범죄 혐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다나가 훔친 돈의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총 1천만 달러 중 실제 투자에 사용된 돈은 고작 280만 달러. 나머지 720만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개인 호화 생활비 320만 달러, 맨해튼 펜트하우스 월세, 페라리 2대, 매주 열린 광란의 파티 비용이었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나 지아체토는 단 한순간도 고객들의 자산을 불리려 하지 않았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계획적 범죄였다고 말입니다. 더욱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법정에 선 다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친구들의 등에 칼을 꽂은 사기꾼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나의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초기에는 성실하게 투자했지만 시장 상황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논리였어요. 악의적 사기꾼이 아니라 실패한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나의 개인 신용카드 명세서가 법정에 공개됩니다. 한 달에 8만 달러씩 샴페인과 고급 요리에 쓴 기록들, 하룻밤 파티 비용으로 5만 달러가 넘게 지출된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파티 날짜였어요. 2000년 1월 5일,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기 불과 이틀 전까지도 여전히 스타들의 돈으로 호화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 3월 10일, 최종 선고 판사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판사는 다나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젊은 예술가들의 신뢰를 악용해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약탈했다면서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 자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판사는 연방교도소 5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지만 이미 다나에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를 비롯한 70명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단 1달러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2004년 6월, 모범수로 조기 석방된 다나가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가족들조차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다나의 삶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이제는 브루클린 허름한 원룸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직업을 구하려 해도 아무도 전과자 사기꾼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위스키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2016년 11월 3일 아침, 낡은 아파트 3층에서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문을 열자 다나 지아체토가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 값싼 진통제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한 결과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 나흘 전으로 추정되었어요. 나흘 동안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다나 지아체토는 53세의 나이로 완전히 혼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나가 할리우드에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할리우드의 돈 관리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타들은 개인적 친분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금융기관과만 거래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자산관리 계약서에는 지아체토 조항이라 불리는 안전장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나 지아체토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검증은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것이 바로 130억 원이 남긴 값비싼 교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